네, 여러분 좀 쉬었다 오셨나요? 예, 저는 한국의 자연과 문화답사를 맡은 과목을 맡은 글로벌 한국학과 주원규 겸임 교수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어느덧 12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12강입니다. 12강 두 번째 시간을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패션, 한국의 패션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난 시간까지의 진도는 한국의 그 이전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근대화 이전 국가의 조선 시대에서 근대화의 그 변곡점에서 맞이하게 되는 의복 개혁에 대한 보수파와 개화파의 갈등과 그 갈등으로 인한 알력관계, 그런 역사적 아이러니 이런 부분들을 좀 언급했습니다. 계속해서 얘기를 이어나가 볼게요. 자, 근대 복제의 갈등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갑신정변이 있었다가 갑신정변이라는 그런 어떤 전격적 개화의 근대화의 도입이 이제 실패로 돌아갔고, 두 번째로 고종이 그래도 그런 개화파의 의지와 근대화의 움직임이 필요하다라는 그 필요성의 산물 아래 갑오 의제 개혁, 갑오 복제 개혁을 단행하고자 했는데, 그 갑오 복제 개혁 또한 대대적인 그 보수 기득권층의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 좌초가 되었다가 14년이 걸려서 다시 도입하게 된 것인데, 이 갑오복제 개혁은 어떤 역사적 의미를 갖냐 하면, 최초로 서구식의 편리성을 추구한 의복 개혁이자 전통 복식의 현대화가 처음으로 시도된 개혁이기도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서구식의 편리성을 추구했던 의복개혁이라는 것은 서구 문명이 개발하는, 그러니까 서구의 근대화와 함께 개발된 것이겠죠. 서구의 근대화와 함께 개발된 편리한 양복, 그 양복을 전격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요. 전통 복식을 현대화한다라는 것은 전통 복식 중에는 양반 자제들이 입고 있었던 그 양복이, 한복의 그 도포, 두루마리, 저고리 등등의 전통적인 옷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전통적인 옷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고 생활하기가 불편했기 때문에 고종 황제는, 조선시대의 마지막 왕 고종 황제는 이 갑오 복제 개혁을 통해서 그 전통 옷의, 전통 한복의 편리성을 가미한 현대화를 추구했던 겁니다. 자, 그게 바로 갑오 복제 개혁의 역사적 의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최초로 서구식의 편리성을 추구한 양복 개혁이며 의복 개혁이며, 동시에 전통 복식의 현대화를 처음으로 시도한 개혁적 가치였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게 갑오 복제 개혁인데, 그러나 유생과 보수 관료든 지배계급, 이걸 지배계급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조선시대의 사회는 여전히 이때 당시에는 신분사회였고, 또 한편으로 이해해보자면은, 자, 외부로부터 계속해서 서양 문물의 그 개발과 발달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바로 당시에 옆에 이웃 국가라 할 수 있는 일본에서는 이미 문호를 개방해서 이걸 메이지 유신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미 서양의 근대화된 문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앞다투어 눈에 보이는 그 문화적 진보를 이뤄내고 있는데, 보수와 유생 관료들이 그거에 대해서 불안한 의식을 느끼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불안함이냐? 근대화의 상징이 신분제 철폐에 있고, 이 의복 자체가, 양복의 도입이라는 것 자체가 자신들이 기득권층이며 자신들이 오피니언 리더라는 어떤 상징성을 거세하는 행동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나타난 게 이 양복이라는 편리성의 심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편리성의 심벌에 대해서 그 불안함을 느끼고 더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옷을 입어도, 양복을 입어도 나는 여전히 오피니언 리더고 나는 양반의 계급, 곧 지배계급이다라는 사실이 변함이 없을 거라는 그 어떤 정서적 안정감이 있었다면, 유생과 보수 관료 등의 지배계급들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반발한 일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 당시의 상황 역시 조선시대는 매우 큰 혼란을 겪고 있었던 시기였고, 그리고 밖에서, 외부 상황에서 들리는 소식들은 근대화된 서구 문명이 동양의 아시아권에 매우 깊숙이 침투해 들어왔다, 이미 일본은 놀라운 문화적 진보를 이뤄내고 있다,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의 불안함은 더 증폭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갑오 복제 개혁에 대해서
아주 강력히 반발했던 것 같아요. 왕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양반 계급만이 착용할 수 있었던 넓은 소매의 광수 대신 피지배층, 이거 평민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입었던 좁은 소매의 착수를 착용한다는 것은 그들의 논리와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곧 기득권 포기를 의미했기 때문에 중세의 개서적 신분 질서를 고수하던, 이게 그 중국에서 유래한 주작의 보편주의에서부터 입각한 신분사회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사상적 배경이거든요. 개서적 신분질서. 그러니까 이렇게 계단으로 이루어지는 신분의 격차는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그러한 보편주의가 바로 개서적 신분질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이 있으면 상놈이 있고 상놈이 있으면 양반이 있다. 그러니까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이 엄연히 분리되어 있다라는 그 주장이 바로 개서적 신분질서라는 겁니다. 그 중세의 개서적 신분질서가 기득권을 가진 이들에게는, 그러니까 신분질서의 상위 계급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포기하기 싫은 신분질서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신분질서를 고수하던 그들에게 이 넓은 소매의 광수가 아니라, 이 넓은 소매의 광수라는 것은 이 팔의 그 폭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윗옷, 위의 옷의 폭을 얘기해요. 손의 폭. 그 폭의 넓은 것 대신 좁은 소매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왜 넓은 소매를 할까? 이 넓은 소매는 여러모로 불편합니다. 식사를 할 때도 그렇고 두 손을 사용해 여러 가지 뭔가를 할 때에도 매우 불편한 게 넓은 소매예요. 그런데 양반 사대부 집안에서는 오히려 그 불편함을 자초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편해야 된다라고 모든 거예요. 불편하지 않으면, 소매가 좁아지면 그만큼 팔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고, 팔을 많이 사용한다, 몸을 많이 사용한다라는 것은 노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양반 사대부 집안에서는 노동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책을 읽고 학문을 읽고 사상을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에 시간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해서 좁은 소매의 옷을 입게 되면 그 거동, 그러니까 몸짓이, 액티비티함이 더 자연스러워서 노동을 할 수 있게 되는 유혹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개서적 신분질서 사회에서 높은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는 양반 계층의 주장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그렇게 좁은 소매의 착수를 착용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변화의 물결은 거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개화파 정부의 복제개혁은 더 강도 높게 추진이 되어서 결국 1895년 1월에 을미개혁 때 공사예복의 주의인 두루마기만을 입게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공사예복이라는 게 뭐냐? 을미개혁 때는 그러니까 이 왕정의 관료들이 아까는 포가 있었잖아요. 마지막으로 입는 겉옷. 근데 그 포는 벗고 두루마리만 입게 하는 것으로 개량화가 됐다는 거죠. 이때부터 이 대한민국의 포제는 두루마리 일색으로 변했고, 두루마기는 신분의 상하 구별 없이 모두 사복으로 착용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선포가 됐어요. 무슨 뜻이냐? 평민과 농민과 상인도 그리고 하인도 이 두루마리를 다 가볍게 입을 수가 있게 됐다는 거죠. 양반만 입는 게 아니라. 자, 이런 것들이 개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을미개혁입니다. 1895년 1월에 있었던 을미개혁. 자, 이에 따라서 갑오복제개혁은 신분제 타파와 함께 계급에 따른 복잡한 복식제도를 철폐하는 하나의 커다란 실마리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갑오복제개혁이 쏘아올린 어떤 화살은 신분제 타파로 이어지는 계급의 흐트러짐에 강력히 일조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옷이 바뀌는 건 대단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또한 정통 복식에 대한 개혁이 이어서 1895년에 정부가 양복 착용을 전면 허용함에 따라 검은색의 서양식 복제, 양복이죠 이게. 검은색 양복이 이 땅에 본격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1895년 을미개혁으로 인해서 이렇게 조정이라고 하는 왕실 안에서도 양복을 입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 정도 양복을 입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양복의 전면 허용과 도입입니다. 자, 이걸로 인해서 이제 거대한 어떤 변화의 물줄기를 막을 수가 없게 되었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진통들은 여전히 산발적으로 일어나게 마련이죠. 그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는 여성의 그 의복의 변화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라는 것도 좀 언급드리고 싶은데요. 조선시대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조선시대 여성들은 이 갑오개혁이 있기 전까지는 집 밖으로 나가는 이른바 외부 출입조차 자유로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성들과 아녀자는 집안에서 남편과 살림을 돌보는데 전력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 주자학의 원리에 의한 보편주의의 일종의 산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주자학의 보편주의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법은 없어요. 하지만 그러한 보편주의를 실생활에 접목을 해봤을 때는 여성들이 외부에 나와서 바깥 활동에 치우치고 집중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그때 집중하는 것조차 이상하게 여겼고, 여성들이 외부 출입을 자유롭게 하는 것 자체가 어색하고 타당하지 않았다고 봤던 것이죠. 그러니까 외부 출입이 자유롭게 없겼기 때문에 외출용 두루마기라는 것은 여성이 아니라 남자들만의 전유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외부 출입을 그렇게 자유롭게 하지 않았다라는 환경은 바깥에 나갈 이유가 많지 않았다라는 것의 반증이고, 바깥에 나갈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바로 남자들은 반대로 외출을 자주 했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잖아요. 그러니까 외출용 두루마기는 주로 남성들만의 전유물이었죠. 하지만 갑오개혁 때 여자들도 바깥 출입이 활발해졌고요. 외부 활동이 전면적으로 허용되자 외출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 여성들은 외출용 얼굴 가리개였던 장옷, 쓰개치마, 너울 등을 폐지할 것을 청하는 등 여성 복제 개량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것이 이 특징입니다. 자, 아까 여성이 외출 활동이 허용이 원만하지 않았던 게 조선시대잖아요. 그런데 외부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해서 외부 출입을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건 아니었죠. 일단 외부 출입을 하긴 했어야 됐죠. 그런데 외부로 나오려면 지금의 이슬람의 스타일처럼 얼굴을 가리는 등의 어떤 노출을 극히 꺼려야 되는 그러한 준비를 하고 나갔어야 된다는 거였죠. 그렇게 노출을 꺼릴 수 있는 좀비의 옷가지들이 바로 장옷, 쓰개치마, 너울이었는데, 이제 갑오개혁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외부 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제한이 없어지니까 여성들이 그것 또한 요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로 나갔을 때 자신의 얼굴이나 외모를 가리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장원, 쓰개치마, 너울 등의 여성 옷들을 이제 개량해 줄 것을 요구하기 시작한 거죠. 이건 뭐 당연한 시대적 흐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자 500년 동안 한국 여성을 가려져 온 억압해왔던 베일이 벗겨지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옷이 개량화가 되니까 외모와 얼굴에 대해서 이제 여성들에 대해서도 뚜렷하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장옷을 벗어버린 개화 여성들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전통의 관념이 남아있잖아요. 여성이 가게 되는 어떤 그 성 역할이라든지 미덕, 도덕률 이런 것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복만 바뀌었다고 해서 정신이 바뀌지 않은 상태와의 엇박자는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개화 여성들이라 하더라도 전통적 관념상 바로 맨 얼굴을 드러내고 다니기가 어려웠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대용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절충장치로 등장한 게 바로 검정우산이었습니다. 우산은 해나 비를 가리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이때 우산의 용도는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신의 얼굴을 가리우는 시산, 조선의 차도르, 히잡 같은 것으로 쓰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장옷이나 쓰개치마나 너울 등으로 얼굴을 가렸다라면 현대 개화 여성들은 그것은 치웠지만 그 의복은 개량하였지만 얼굴을 섣불리 드러내는 것에 대한 전통적 관념과의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우산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얼굴을 가리는 시산, 조선의 차도르로 불리는 것이 바로 그 의복의 근대 중에 조선 여성들의 일종의 큰 특징이었다. 그러니까 갑오개혁 이후로 변화의 흐름도 맞이하게 됐지만 동시에 그 변화의 흐름에 맞서는 여전히 바뀌지 않은 내부적 소프트 파워라고 할 수 있는 그 여성에 대한 획일적 성 역할에 대한 요구가
개화 여성들로 하여금 타협안을 이끌어낼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뭐 그런 타협안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산 같은 개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의복의 근대화에 대해서 이제 여성의 역할의 변화까지 설명을 드렸고, 조금 더 그 여성의 역할에 대한 변화와 함께 이제 일제 강점기로 넘어가게 되는 근대화의 의복 변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1910년도에 이제 식민지 사회로 접어듭니다. 대한민국은 일본과의 강제 병합을 통해서 식민지 사회가 본격화되었고,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근대화에 있어서의 의복 변화가 다른 어떤 나라와도 비교해도 격렬하게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단순히 그 편리성을 거부했던 전통에 대한 무조건적 옹호만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근대화와 식민지화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속에서의 저항과 맞물려 있는 여러 가지 함수 관계를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항에 대한 의미는 무조건적 저항만이 있는 게 아니라 근대화가 대한민국에는 마냥 낭만적이지 못했다라는 그런 의미와 함께 맞물려 있다라는 사실을 유념하시면 좋겠고, 1910년에 식민지가 된 이후에 조선엔 일본을 통해 들어온 양복과 양장이 서서히 보급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먼저 서양 문명의 가장 혁신적 의복 체계라고 할 수 있는 양복과 양장과 같은 그러한 서양 의복을 받아들였고, 식민지가 된 이후에 조선에는 일본을 통해서 문명이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본을 통한 양복과 양장이 보급되기 시작했죠.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본의 식민지화 과정과 식민지 정책에 한국 사회는 강하게 반발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복에 있어서도 사치스러운 양장이나 일본 복장을 강하게 경고하면서 반대로 한복을 개량하여 착용할 것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복이 두 가지가 일어난 거예요. 일본의 식민지화를 통해서 나타났던 의복이 편리성에 있어서는 장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거기서 사치스러운 복장도 존재했고 실제로, 그리고 이것이 일본의 식민지 정책과 함께 부합된다라는 그런 메시지, 부정적인 메시지가 함께 맞물렸기 때문에 일본 복장은 경고하는 한편 한국이 조선사회가 계속해서 입고 있었던 그 한복이 너무 불필요했고 거창했고 신분제의 잔존물이었다라는 반성도 함께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그 함께 일어난 반성과 성찰의 측면에서는 한복을 개량하자, 아까 넓은 그 소매를 좁은 소매로 바꾸는 등의 편리성으로 바꾸자, 빨리 바꾸자라는 그러한 내적 자강의 움직임 속에서의 한국 개량의, 한복 개량의 메시지도 함께 이제 양동 전략처럼 띄어 올리게 되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1920년 이후에 활발한 민족운동과 함께 전개된 여성의 근대교육운동이 여성의 사회 참여를 유도시키면서 신여성이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등장시키게 돼요. 자, 신여성은 주로 외국에서 공부한 여성 유학생들로 패션에 있어서 매우 선도적인 역할을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907년 일본 동경에서 귀국한 최환란이라는 여사가 있는데, 최환란 여사는 이 책머리 헤어스타일에 발목 위에까지 올라간 짧은 검정 통치마를 입고 귀국해서 세간의 화제를 불러일으켰어요. 자, 검정 통치마와 함께 짧은 책머리는 여학생들과 일부 여성 사이에서 유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편리성에 있어서도 매력적이지만 또 외모적인 그 가치를 상당히 모더니티하게 강조하고 긍정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매력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선의 여학생들과 일부 여성 사이에서는 이 최환란 여사가 입었고 취했던 이 책머리 헤어와 발목 위까지 올라간 검정 통치마에 대해서 아주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바로 양장미인, 단발미인, 모단걸 등 신여성의 대명사로 자리 잡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좀 이야기를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1920년대 들어서면서 이때도 일제 식민지 시대입니다. 복식사에 나타난 중요한 변화는 전통적으로 입고 있었던 속옷이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겉옷과 속옷이 있잖아요. 속옷이 감춰져요. 근데 어떤 속옷이냐?
조선의 전통적인 속옷입니다. 이 시기 셔츠가 국내에 들어옴에 따라, 그러니까 와이셔츠를 얘기하는 거예요. 양복의 스타일 속에서 이제 셔츠가 나온 거죠. 셔츠가 국내에 들어옴에 따라 우리의 속옷류였던, 한국의 전통 속옷류였던 친의류는 점차 그 실용 가치를 잃어버리고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속적삼은 여성용 셔츠로 대체되었고, 팬티가 등장하자 남성의 속옷이었던 속적삼 속고이와 여성용 속옷인 속속꽃과 다리속꽃 역시 없어졌어요. 그리고 팬티 위에다 단속꽃만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주 속옷이 몇 겹으로 둘러서 입었었는데 그게 사실은 실용가치와는 상관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1920년대에서 서양에서는 그 속옷이 되게 간소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 간소화된 속옷들을 점점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특히 짧은 치마를 입은 신여성은 거추장 썩고 불편한 너른 바지를 비롯해서 다리 속꽃, 속속꽃, 단속꽃을 벗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여성들의 한복에는 다 한복 아래에, 왜냐면 한복이 바닥까지 끌리거든요. 그러니까 속살이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 때문에. 그래서 한복 치마 안에도 바지를 입었었는데 그 바지도 다 벗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사루마다라는 짧은 무명 팬티를 만들어서 입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니까 하의가 변하니까 상의도 변합니다. 걸맞게 어깨허리에 속치마가 등장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1920년대 이화학생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 어깨허리의 속치마는 그 후에 이 어깨허리 속치마가 어떻게 변형되었냐면은 조끼허리로 변형이 되어서 속치마뿐만 아니라 치마에도 이용하게 되는, 그 조끼허리 자체가 치마로 이용하게 되면서 이 패션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920년대 들어서면서 복식사의 의복의 중요한 어떤 변천이 이제 본격화되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게 의복의 근대화의 하나의 시스템이고 스타일이었고, 점점 이야기를 조금 이어가 나와 볼게요. 1920년대 장갑이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그 전까지도 장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겨울철인데 매우 추워서 손을 보호할 수 있는 이 방한용,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실용가치와는 좀 거리가 멀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 1920년대 장갑이 들어오면서 겨울용 방한구였던 토사가 자칫 가치를 잃고 사라졌으며, 그러니까 토시라고 하죠. 이게 이제 그 팔목을 가리는 건데 그게 장갑보다는 방한 그 효과가 현저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토시가 자칫 가치를 잃고 사라지기 시작했고, 또 하나 교통수단이 발전하기 시작해요. 이때 뭐 삼륜차라든지 자전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행정도 그 필요성이 줄어들면서 자연히 소멸했어요. 그러니까 각반 같은 거예요. 이게 뭐냐, 그 계속 조선시대에는 다른 어떤 교통수단이 대중화되지 못하다 보니까 무조건 다 걸어 다녔죠. 그러니까 발을 보호해야 됐었죠. 그런데 자전차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삼륜차 같은 것들이 등장하고 심지어는 자동차가 등장하니까 이제 이 각반과 비슷한 행전도 필요성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소멸하고 양말이 등장하자 그때는 한복에 버선을 신었거든요. 버선도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이 시기에 우리 신을 본떠 만든 이 고무신이 있었는데 고무신이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고무신이 가신, 집신, 미투리신, 남학신을 대체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고무신이 등장하면서부터 전통적으로 한복에 갖춰 신었던 가신, 집신, 미투리신, 남학신 등이 본격적으로 없어지면서 고무신이 자리를 잡기 시작해요. 자, 또 한편으로 신여성 사이에서는 고무신 이외에 이게 경제화라고 불리던 운동화가 신기 시작했습니다. 운동화나 구두. 그러니까 걷기 편하고 많이 걸어도 닳지 않고 빨리 닳지 않고 그리고 불편하지 않은 그러한 운동화나 구두가 경제화로 불렸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한 표현인 것 같아요. 경제화, 이게 이제 경제적인 신발이다라고 표현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신는 경향이 부쩍 늘어있게 됐죠. 그러면서 일부 또 잘 사는 사람들이나 전도부인들은 서양식 단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하이힐이 아닌 구두의 일종인데 서양식 단화가 또 유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전통적인 위아래 옷만이 아니라 장갑,
그리고 허리띠, 그리고 신발, 이런 부분에도 전체적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평가했죠. 자, 의복의 근대화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군수공업 체계로 가면서 몸빼바지가 등장했다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 사진 보시면서 두 번째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